네, 다음은 북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님, 예. 이 지진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북한의 백두산 아래에도 굉장히 많은 그 마그마가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이번에 북한이 처음으로 외국인 그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한 1년간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백두산 아래에 마그마가 우리 서울 면적이 약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의 2배가 넘는 1200여 킬로미터 정도, 1256제곱킬로미터에 걸쳐서 마그마가 약 지각에서 5km에서 10km 사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위에 이제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 아래는 이제 마그마가 용융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0km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5km에서 10km 그 가까이까지 있다고 하는 거는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백두산 같은 그 큰 화산들이 폭발하기 전에 말이죠. 한 예. 뭐 5가지 정도의 그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죠. 예.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백두산 부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지진 그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좀 다시 좀 줄기는 줄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 칼데라 저기에 보면 암석 틈새에서 화산가스가 분출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예전에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 주변의 온천수 수온이 무려 83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8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마그마가 가깝게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천지의 전체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무려 1년에 4cm에서 5cm 정도 이동하는 사실이 조금씩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중간중간에 있는 암석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백두산에서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가지 징후 중에 하나가 지진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예. 백두산 일대에서 이제 관측을 해본 그 결과 보면은 2001년에만 하더라도 1년에 86건이었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2004년에는 12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뭐 2000건, 3000건 늘어나냐 하면은 그러진 않고요. 2006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현재 약 10여 년 가까이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건 좀 다행인데요. 황익도 기자. 네. 그런데 이게 백두산이 기본적으로 지금 휴화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충격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 아래에서 계속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진행했던 한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11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백두산 아래에 상당한 규모의 면적의 마그마가 들어있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지각이 불안정해져서 마그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 그 휴화산인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킬로톤 수준의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20킬로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진 규모는 5.0 내외가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에 영향을 미쳐서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으신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질학계 전반의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고 이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이 그동안에 핵실험을 이제 4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차, 2차 같은 때는 1킬로톤 또는 뭐 3킬로톤 이렇게 작았었는데 그렇죠. 3차, 4차 때는 이제 6, 7킬로톤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일도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킬로톤을 넘어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수소폭탄을 시험용으로 한번 실험해 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원자폭탄하고 달리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보통 200~300킬로톤 이상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식으로 만약에 시험용이라 진짜로 상대방한테 쏠 수 있는 그런 수소폭탄을 만약에 실험을 하게 돼서 그게 200~300킬로톤짜리가 거기서 터진다. 그런다면은 네.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근데 지금
저 핵실험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다음 달에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당대회를 하고 있고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 전에 5차 핵실험을 지하에서 하겠다. 지금 예고가 거의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황익도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38노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의 한미관계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서는 꾸준히 풍계군 길쭉리 지역의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관찰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길쭉은 핵실험장 인근을 오가는 차량과 인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서 정부 당국자들도 익명이긴 합니다만 38노스가 보도한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간에 이루어졌던 핵실험의 패턴들을 전제로 보면 네. 5차 핵실험에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하나만 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처음으로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실험을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낸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걸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수소탄을 한다고 한 거,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하겠다고 한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확실히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핵실험을 여러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이 110km 떨어져 있건 아니면 국제사회에 아무 대북제재를 아무런 강도 높게를 해도 김정은이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과 이틀 전에도 핵실험 하겠다 이런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황일도 기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했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하통대부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높이기 위해서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두 로켓 시험 발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북한이 가장 열심히 과시하고 있는 능력은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네. 그러자면 당연히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거에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북한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4차까지 진행했던 핵실험에서 사용했던 핵폭탄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작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읽힙니다. 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또 핵실험 위협 이런 것들이 다 5월 7일로 예정돼 있죠.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북한이 열심히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면 북한이 과연 당대회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네. 저희 동아일보에서요 창간 96주년을 맞이해서 북한 전문가, 국내 전문가 1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 당대회 전에 뭔가 추가 도발할 거다 이럴 거라는 그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그건 맞은 것 같죠? 네, 그거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의 21세기 평화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렇죠. 5월 7일 날 이제 36년 만에 7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뭐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혹은 핵실험을 지속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일단 뭐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지금 뭐 제재 결의안 위원회에서도 제재 결의안이 의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네.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일단 북한 내부 체제 결속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매우 그렇다가 11.8%, 그렇다가 43.1%, 중간이다가 3.4%, 저기까지가 이제 대략 긍정 답변이라면 80% 이상 정도의 전문가들이 네. 이번에 핵실험이나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일도 기자, 이 설문조사에 직접 좀 참여하셨는데요. 예. 조사 문항 중에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을 이어서 2인자로 떠오를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2인자가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23.2%가 됐고요. 네.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맡고 있는 김원홍이 2인자가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21.2%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황병사, 김영철, 최룡해 등등의 인물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김여정은 아시다시피 아직 20대 젊은 나이입니다만 선전선동부라고 해서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서 중에 하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북한의 관영 언론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이런 것들이 김여정의 뒤에서의 입김이나 조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김원호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는 자리로서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많은 권력 엘리트들을 숙청하거나 처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권력의 부침이 심했는데 그 과정을 주도해온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경우로 장성택의 처형을 바로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김정은의 2인자라고 이렇게 남한 언론에 나면요. 얼마 안 있다가 숙청이 되더라고요. 이 숙청을 한 바로 김원홍. 이 설문조사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봅시다. 북한이 당대회를 하고 나서라도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도 김정은 독재 체제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지 질문을 했는데 약간은 좀 희망적인 답이 나왔죠. 하종대 부국장. 예. 북한이 이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자력갱생과 내핍 그리고 시장화의 계약개방 가속화 이 두 가지가 무려 92%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중국식 개혁개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약간의 시장화, 개혁개방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것이 중국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력갱생, 내핍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식은 아니지만 어떤 제한적인 시장화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외국에 대한 경제 개방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토지 개혁 같은 경우도 황해도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5가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토지를 나눠주고 얼마나 생산력이 증가하는지 그거를 해보니까 상당히 생산력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국에 확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개혁과 그리고 개방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혹시 정권이 붕괴할까 봐서 그것을 결국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설문에 응한 102명의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이 시장화 기조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게 가장 다수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장화의 확대가 북한 체제에 장기적으로는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황일도 기자. 네. 그런데 말이죠. 설문의 중요한 덩어리 중에 하나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갈까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 체제가 그렇게 허약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 장악력이나 혹은 주민들로부터 얻는 충성도는 약해졌지만 어쨌든 초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60% 이상이 조만간 붕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의응답이 10% 안팎이었던 걸 로 가늠해 보자면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민중봉기, 그러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아랍에서 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체제를 바꾸는 이런 식의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 북한에도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오로지 2%의 전문가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SNS로 상징되는 이런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간의 연구 결과였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전복되거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는요, 동아일보 4월 7일자 그리고 동아닷컴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